마지막 시간인데요. 프라미스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가요? 프라미스를 기반으로 많이 전개를 할 거니까 집중해서 보시고, 오늘 강의는 제너레이터를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되고 있어요. 제너레이터 이제 이해하시죠? 못하나? 어쨌든 제너레이터와 프라미스, 어싱크, 어웨이트까지 알아볼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배운 걸 검토해 보면 블록, 어싱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잡았죠? 블록, 어싱크 개념을 잡았으니까 블록, 어싱크 베이스로 보다 이걸 추상화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죠. 예. 그 개념들을 몇 가지 배워볼 거예요. 일단 제너레이터를 여지껏은 뭘로 바라보고 있었죠?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주는 편리한 문법 정도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터레이터를 바라보지 말고 제너레이터를 제어문을 중간에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실행기의 일종으로 볼 거예요. 집중해. 나한테. 자,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하자. 자,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중간에 제어문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저희가 원래 프로그램을 적재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된 순간 프로그램을 원래 멈출 수가 없는 건데, 제너레이터는 서스펜션이라는 기능으로 중간에 제어문을 멈출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이러한 중간에 제어문을 멈출 수 있는 기능을 가지려면 언어가 직접 명령을 바로 메모리에 적재하지 않고 한 번 더 명령을 감싸서 이 감싼 걸 차근차근 실행할까 말까 결정해가면서 실행해야지만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언어 내부에서.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죠? 자바스크립트는 명령 한 줄 한 줄을 분석해서 뭘로 만든다? 레코드로 만든다고 그랬죠? 예. 이 레코드를 실행할까 말까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을 사용했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 문 하나하나를 모처럼 만든다? 마치 객체처럼 만들어서 계속 실행할까 말까를 중간에 한 번 더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은 문 수준에서 이게 다 돼요. 여러분들이 딱히 객체를 안 만들어도. 이게 안 되는 언어들은 이러한 기능을 달성하려면 여러분들이 문을 묶어가지고 객체처럼 만든 다음에 계속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패턴이 바로 커맨드 패턴이에요. 디자인 패턴 중에 커맨드 패턴이라고 있거든요. 커맨드 패턴은 문을 하나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서 인보커가 어디까지 실행할지, 되돌릴지, 그만할지, 더할지 이렇게 결정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커맨드 패턴을 사용하면 언두나 리두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 문을 한 번 실행하면 끝나는데 커맨드 패턴을 이용하면 언두도 되고 리도 되고 계속 할 수도 있고 매크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러잖아요. 문을 갖다 객체화 시켰기 때문에 그런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도 그렇고 C샵도 그렇고 이렇게 중간에 서스펜션을 걸어서 제어문을 멈출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제어문은 프로그램에 적재된 거니까 못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멈췄겠어요? 얘네들이 내부적으로는 다 커맨드 객체로 문을 다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운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예를 보면 infinity라는 제너레이터 함수를 실행해서 만든 앤데 무한히 루프를 돌지만 언제? 넥스트를 호출할 때만 한 번씩 돌기 때문에 얘가 프로그램을 다운시키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일드에서 멈출 수가 있으니까. 원래 파일문은 무한히 돌기 때문에 타임아웃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일드하면 그 순간 프로그램 멈출 수가 있다. 원래 우리가 배웠던 프로그램의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영원히 돌아야 되니까. 그렇죠? 저게 가능한 이유는 중간에 일들을 통해서 제어문을 멈출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일들을 이용하면 블록을 중간에 끊어주는 효과가 생긴다. 블로킹 배웠죠? 블로킹이라는 건 제어문이 중간에 흐름 속에서 제어권을 내놓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CPU가 먹통이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면 CPU 제어권을 다시 되돌려주고 멈출 수가 있다. 이 성질을 이용해 보자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타임 슬라이스 매뉴얼 코드 그대로예요. 그쵸? 너무 큰 루프를 돌 때 슬라이스 단위로 끊어가지고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넘겨가지고 다음 프레임을 처리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얘 쓰는 코드를 보면 10번에다가 매번 루프 돌 때마다 콘솔 로그에다 값을 보내줘 이렇게 보냈단 말이야. 이 함수를 보면 한 번에 10번을 다 끊어내는 게 아니라 슬라이스인 3마다 프레임당 3번씩만 호출하면서 4프레임에 걸쳐서 그렇죠? 10을 실행해가지고 콘솔에 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는 3개씩밖에 처리하지 않으니까 타임아웃의 위험성을 줄이고 있죠. 다음 프레임으로 넘기니까. 저번 시간에 봤던 거죠. 이거를 잠깐 제너레이터로 바꿔봅시다.
제너레이터로 바꿔보면 루프 함수가 제너레이터 함수가 돼야 되고 루프 함수를 실행한 함수를 가지고 이터레이션을 돌 건데 이 제너레이터 함수를 보면 똑같은 인자를 받고 있죠. nf 슬라이스를. 그렇죠? 그럼 얘는요. 안에 로직을 보면 거의 흡사하죠. 거의 흡사해요. 뭐만 다르다? 얘는 여기만 틀린 거죠. 얘는 다음 프레임으로 넘겼는데 얘는 여기서 끊어버린 거죠. 일드로. 그렇죠? 일드로 끊어버렸잖아요. 그것만 틀리죠. 지금 보면. 그러면 이런 제너레이터 함수를 소비하는 실행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 실행기가 처리하는 걸 보면 이터레이션을 받아서 이터레이션을 일단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에서 러너를 호출하게 되면 러너가 실행하는데 이터레이션의 넥스트의 던이 true인지 false인지 보고 true면 여기서 끝내고 false면 계속 다음번 넥스트로 호출하게 되는 거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모르겠네. 그래서 이 실행기는 이터레이터를 받아서 이터레이터를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으로 실행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제너레이터 함수를 호출한 결과가 이터레이터가 될 거고 이터레이터를 실행기가 받아서 이 실행기가 넥스트를 호출해가면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에서 실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얘가 얼마큼 루프 돌지 어디까지 루프 돌다가 중간에 멈출지 같은 복잡한 정책은 누가 갖고 있다? 제너레이터 안에 있죠. 그럼 바깥쪽에서는 실행기가 얼마큼 실행됐지 얼마나 만에 끊어버릴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실행기만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죠. 오직 이터레이션을 실행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얘가 실행할 때는 넥스트를 폰문으로 돌리지 않고 뭘로 돌리고 있다?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으로 돌릴 뿐이지 실행할 뿐이지 얘는 루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건 다 여기 몰려있단 말이야. 그에 비해서 이쪽 코드를 보면 얘는 루프가 어떻게 돌리에 대한 로직도 있고 루프를 어떤 식으로 돌리는지에 대한 메소드도 같이 갖고 있단 말이죠. 섞여 있어. 재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똑같은 값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왜 다르죠? 저기에서는 지역 변수죠. 얘는요 복잡한 자유 변수나 스코프를 인식하지 않아도 돼요. 얘는 지역 변수니까 파일문 안에서 지역 변수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일견 지역 변수처럼 보이지만 러너라는 함수를 만들 때 자유 변수로 잡혀 있는 스코프 바깥에 있는 변수야. 보다 복잡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지. 상태 관리를 할 때. 그렇죠? 이 함수를 만드는 순간 자유 변수로 캡처당한 거지. 원래 지역 변수 컨텍스트에 쓰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이거 보면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지. i하고 n은 지역 변수가 아닌데 어디서 나왔지? 아, 바깥쪽에 있는 거구나. 왜? 이 함수를 지속적으로 호출하면서 컨텍스트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는 안 되니까 바깥쪽에다 잡은 거지. 그 덕분에 어떻게 된다? 매번 러너 함수를 만들어야 돼. 러너 함수를 이때 안 만들면 안 돼. 뭐 때문에? 이 지역 변수를 캡처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아예 지역 변수라는 거야. 캡처 과정이 없어. 그냥 지역 변수 파일만 쓰고 있는 거죠. 코드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변했죠.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하지 않다는 거. 이름만 같은 거지 작동한 방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얘는 여기서 보면 다시 러너를 또 호출하는데 그때마다 지역 변수가 아니라 자유 변수를 갖고 오는 거란 말이지. 이쪽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코드인 거죠. 아마 이 중에서도 초보자분들 계시면 얘는 왜 계속 호출하는데 이 상태가 유지될까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거가 그냥 쉬워 보이는 분들은 클로저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는 거죠. 실은. 근데 이쪽 코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왜? 지역 변수 i하고 리미트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일대 잠깐 멈추고 다시 파일문 도는데 여전히 지역 변수가 올라가고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난이도가 훨씬 더 생각할 거리가 적다. 두 번째로 이 빨간 박스들을 보면 얘네들은 빨간 박스가 안 쳐져 있는 데들은 루프를 어떻게 돌지에 대한 정책이란 말이야. 슬라이스만큼 끊을지 아니면 리미트만큼 갈지 아니면 n까지 갈지 뭐 이런 루프에 대한 로직인데 빨간 부분은 뭐다? 이 루프를 어떤 식으로 돌릴까? 리퀘스트 애니메이션을 돌릴까? 폼을 돌릴까? 이런 이 행위 자체를 어떻게 구동할까에 대한 코드가 섞여 있다. 근데 얘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밖에 없어. 여기엔 루프 로직에 대한 그 로직만 딱 들어있고 여기엔 실행기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저번에? 두 번째 시간에? 루프에 대한 추상화를 이룬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만 바뀌어도 다시 똑같이 복사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루프 추상화가 이루어지면 실행기하고 분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행기하고 완전히 분리되는지 볼까요?
완전히 분리됐죠. 실행기를 뭘로 갈아치울 수도 있다. 인터벌로 갈아치워도 여기 한 줄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루프를 도는 로직과 실행기의 로직이 완전히 분리되면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를 포몬으로 돌아도 되고 포업으로 돌아도 되고 인터벌로 돌아도 되고 뭘로도 돌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원래부터 추구했던 바가 뭐다? 루프를 돌아야 되는 조건이나 루프 상태에 대한 걸 특정하게 추상화시켜서 올려버리고 얘를 어떻게 루프 돌릴지는 어떻게? 스프레드로 돌릴지 레스트로 돌릴지 해체로 돌릴지 이런 것들은 바깥쪽에서 결정하게 두자. 그러려면 루프 추상화가 이루어져야 돼. 지금 이루어진 거죠. 아까까지는 떡이 져 있던 게 지금은 루프 추상화가 이루어져서 실행기를 마음대로 바꾸고 있어. 그렇죠? 제너레이터가 지원 안 되면 함수형을 바꿔가지고 레이지 엑스큐팅 함수로 바꾸면 되긴 하거든요. 대신에 구조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제너레이터가 있으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다. 왜? 서스펜션이 되니까. 그럼 이건 왜 쉽게 되지? 아까 말한 대로 커맨드 패턴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가. 원래는 커맨드 패턴만큼의 구조체를 이만큼 만들어야지만 그게 된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손쉽게 되는 거죠. 언어가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언어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유지보수 관리를 할 수 있게 됐죠. 슬라이스 정책이나 루프를 도는 정책이나 한 번에 루프 도는 정책이나 복잡한 추상 루프를 딱 저기에서만 정의하고 밑에서는 실행기만 어떻게 실행할지. 동기적으로 실행하고 싶으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포오브 써버리면 되죠. 그렇죠? 한 방에 포오브 써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동기적으로 실행하고 싶지 않고 비동기적으로 실행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동기적으로 하든 비동기적으로 하든 어차피 로직을 도는 건 위에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기를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 객체를 심지어 얘가 루프 돌리지 않고 원격에 있는 다른 애가 루프를 돌릴 수도 있고 원격지에서 얘 어디까지 루프를 돌린 다음에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더 발전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한 루프를 3개쯤 돌리고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5번 정도 돌린 다음에 다시 돌려줘. 이렇게 이런 정책도 가능하단 말이지. 맛배기로 2개는 내가 먼저 돌려가지고 화면에 뿌렸는데 나머지 처리는 백그라운드 할 거니까 나머지는 백그라운드 스레드한테 줘버리고 백그라운드 다 돌린 다음에 나 돌려줘. 이렇게. 그러려면 얘가 상태 보정을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코드에 도달하세요. 나중에 영상 보고. 이 코드가 오늘 코드 중에 제일 쉬운 코드입니다. 쉽잖아. 여러 번 반복한 코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제너레이터가 멈출 수 있다는 사실과 넥스트를 통해서 다음번 턴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비동기랑 결합해 보자는 거야. 비동기랑. 그럼 이 함수를 감감히 생각해 봅시다. 이 함수는 세 개의 인자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 값을 돌려받을 엔드 함수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중간중간에 처리를 해야 될 때 사용해야 될 넥스트 함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R 값은 저희가 통신할 때 사용할 로우 ID 값이에요. 서버한테 보내줄. 자, 그럼 첫 번째 통신을 보면 $post를 통해서 멤버 PHP한테 멤버 ID R 값을 보낸 거죠, 지금. 이렇게 통신을 했어요. 이거 진짜 jQuery 구문 그대로죠. 근데 얘의 결과는 어디로 들어온다? 넥스트 함수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일드는 잠깐 잊어버리고 넥스트 함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드는 여기서 멈출 거예요. 영원히 여기서 작동하지 않고 여기서 멈춰버릴 거란 말이지. 그럼 이 밑에는 실행 안 되겠죠? 그럼 이 제너레이터는 실행이 되면 딱 jQuery 포스트 때리고 멈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너레이터에서는요. 코루틴이기 때문에 값을 여러 번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드를 해서 바깥쪽에 값을 줬잖아요. 바깥쪽에 이 값을 준단 말이에요. 이 값을 줬는데 바깥쪽에서 거꾸로 이 함수한테 값을 대입하면 여기로 값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번 줄로 갈 수 있게 돼요. 제너레이터는 입출력이 자유로워. 출력만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력도 여러 번 받을 수 있어. 입력을 여기서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바깥쪽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얘한테 유저 아이디 값을 줬다는 얘기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마도 넥스트가 값을 받아서 넥스트에서 값을 받는 걸 어떻게든 여기다 다시 돌려줬나 보지. 그렇죠? 그래서 멤버에 로우 아이디를 보냈더니 유저 아이디 값을 받아온 거야. 유저 아이디 값을 가지고서 두 번째 일드에 또 걸렸죠. 어디에? 디테일한테 유저 아이디를 보냈더니 넥스트를 통해서 다시 값을 받아왔더니 이 안에 유저 아이디와 닉네임과 썸네일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컴마로 스플릿해서
닉네임하고 썸네일을 넣어준 거죠. 이게 최종적인 결과니까 end 함수한테 보내준 거예요. 흐름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건 이거지. 달러 포스트는 분명히 비동기인데 어떻게 연동한 건가? 어떻게 순서대로 간 걸까? 넥스트 함수의 비밀이 있을 것 같죠? 실행기를 보면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실행기에서는 end 함수와 제너레이터와 아규먼트를 받았는데 얘가 next 함수를 지정한 걸 잘 보세요. next 함수는 뭐냐면 얘가 받아온 이터레이터의 next로 호출해 주는 거죠. 근데 이 next 호출할 때 값을 보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v-값을. 이 v-값은 제가 next 함수에서 받아온 v-값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너레이터로 호출한 걸 이터로 보고 있죠. 그럼 제너레이터한테 최초 next로 호출하면 처음에 실행이 되면서 여기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너레이터한테 넘긴 next를 잘 보세요. 제가 방금 만든 next죠. 그쵸? 그럼 이 next 함수가 이거잖아요. 오케이? 제너레이터한테 제가 next를 넘겨도 next는 제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 제이슨 포스트의 next 콜백은 얘가 될 거란 말이야. 여기에 뭐 들어오죠? 유저 아이디 들어온단 말이야. 멤버 PHP로부터 유저 아이디가 여기 v 값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야. 콜백 함수니까. 그쵸? 비동기가 더 어렵죠? 널뛰기에서 어렵다고 그랬어요. 비동기가 더 어려운 이유는 코드가 널뛰기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멍하니 쫓아오다 어디야 이렇게 길을 잃고 있단 말이지. 이 위를 잠깐 잊어버리고 여기만 보면 넥스트 함수를 제가 이렇게 정의했고 이터레이터는 제너레이터를 호출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제너레이터를 받았으면 제너레이터 호출하면 이터레이터가 생기잖아. 이터레이터의 넥스트를 호출하면 처음에 코드가 실행되면서 여기가 첫 번째 일드니까 여기서 일드에서 멈출 거란 말이에요. 일드에서 멈추면 포스트가 비동기적으로 이거에 대한 로딩이 완료되면 넥스트 함수를 호출할 거 아니야. 이 넥스트 함수는 이때 받았잖아. 이때 받았잖아. 이 함수잖아. 이 함수의 멤버 PHP의 결과값이 V값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유저 아이디 히카라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 V값으로. 이 V값을 가지고 뭐 했다? 이터레이션 넥스트한테 값을 줬단 말이지. 이터레이션 넥스트에 값을 줬으니까 이 일드의 결과 이 넥스트가 호출되고 넥스트가 이터레이션 즉 제너레이터 호출한 이터레이션에 넥스트한테 값을 줬으니까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값이. 넥스트를 그냥 호출하면 값이 안 발생하고 넥스트에 값을 넣으면 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콜로. 그래서 이 일드에서 대기했다가 넥스트가 다시 발현되면서 이 V값이 여기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응? 유저 아이디에 도달하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뭐지 이 엄숙한 분위기는?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성공했다고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아무도 도달 못했나? 이래서 비동기가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워. 다시 해볼까요? 프로파일이라는 얘는 제너레이터 함수죠. 이 안에 내용을 보지 마. 프로파일은 제너레이터 함수잖아. 제너레이터 함수를 호출하면 이터레이터가 되는 거 아시죠? 이터레이터가 된 다음에 이터레이터한테 값을 얻으려면 넥스트 호출하는 걸 아시잖아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따라해. 좋아. 그러면 제너레이터를 받아서 제너레이터를 호출했기 때문에 이터레이터가 생겼고 이터레이터에 넥스트를 호출했으니까 이터레이터에 넥스트를 호출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실행이 되자마자 일드에 걸렸으니까 그 밑으로 못 내려가겠죠. 그럼 첫 번째 뭘 실행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뭘 실행했냐면 달러 포스트를 실행해버렸잖아. 바로 비동기로 넘겨버렸다고. 제이슨 포스트를 넘겼어. 그럼 얘는 비동기가 언제 완료되죠? 이때 완료된단 말이야. 이 함수한테 콜백할 거 아니에요. 이 함수를 제가 인자로 받아왔단 말이죠. 여기서 처음에. 에? 인자로 받았잖아. 그럼 이 next라는 인자로 받은 걸 얘한테 줬기 때문에 이 next 함수는 여기서 만들었단 말이죠. 이 여기서 만든 next 함수를 자세히 보시면 인자 v를 받아서 이터레이터에 next v를 넣어주는 함수를 제가 next 함수로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일드는 여기서 멈춰 있는데 이 포스트의 결과 비동기로 next가 호출되고 next가 호출되면 이 jQuery 포스트의 콜백 함수 인자로 뭘 받아? 로딩한 리스판스 텍스트 받잖아. 오케이? 이 v에 멤버 PHP의 결과로 유저 아이디 값을 v로 받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서버한테. 그렇죠? 이 서버한테 받아온 유저 아이디 값을 이터레이터의 다음번 넥스트의 v 값으로 넘겨주면 그게 일드의 결과 값으로 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넥스트에다 v 값 넘긴 거 처음 보셔서 그래요. 지금까지는 넥스트에 괄호괄호만 했지 v 값을 안 넘겨봤잖아. 근데 넥스트한테 어떤 값을 넘기면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비동기지만
이터레이션 넥스트 타임에 들어오는 거니까 이 시점 jQuery가 온로드가 된 시점, 석세스한 시점에 넥스트의 값으로 이 유저 아이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비로소 일드가 풀리고 다음번이 진행이 되는 거야. 넥스트를 했으니까. 그럼 유저 아이디 값은 들어오면서 넥스트를 했는데 바로 또 일드에 걸리죠. 바로 또 일드에 걸린단 말이에요. 일드에 걸렸으니까 달러 포스트의 디테일을 이제 유저 아이디를 알고 있거든. 이걸 이용해서 또 다시 넥스트에 보냈어. 그럼 이 디테일의 결과가 또 v 값으로 들어오고 이 v 값을 이용해서 넥스트를 또 추렸으니까 여기에 바로 두 번째 디테일 PHP의 결과가 여기에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번 어떻게 하지? 이거를 스플릿으로 나눴더니 드디어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전체 값인 여기서 얻은 유저 아이디, 여기서 얻은 닉네임과 썸네일 주소를 합쳐서 우리가 원래 보내려고 했던 마지막 완료 함수한테 보고해 준 거죠. 완료 함수 어디서 왔어? 처음에 받았지. 그쵸? 그러면 실행기가 제너레이터를 쓰는 코드는 복잡할 수 있으나 새삼 주의를 돌려서 프로파일 함수를 봅시다. 비동기인데 콜백 지옥이 없죠. 위에서 아래로 마치 동기 로직처럼 제가 쓰고 있지 않나요? 일들을 이용해서 아 포스트에서 멤버 읽어왔어. 이게 결과가 유저 아이디래. 이 유저 아이디를 그 밑에 줄에서 마치 동기 명령처럼 유저 아이디를 이용해서 디테일을 얻어야지. 아 이 결과는 에디드래. 그 밑에다가 에디드와 뭘 이용해 동기 명령을 다 해가지고 엔드한테 호출하죠. 얘가 코드가 예뻐졌잖아. 콜백 지옥이 없잖아. 그렇죠? 이 밑에서 들어온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제너레이터 안에 있는 로직이 굉장히 깨끗하다. 어떻게 깨끗하다? 동기 로직처럼 보여. 이해가 편해. 널뛰기를 하지 않아. 얘는 널뛰기 할지언정 얘는 널뛰기 하지 않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돼. 여러분들의 마음에 편한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코드가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죠. 비동기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파일과 익스큐터를 나눈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코드는 어디에? 프로파일에다 기술하고 밑에 실행기가 이 들어온 일을 처리해라 이거지. 실제로 프로파일 콘솔 로그 1, 2, 3을 보내면 1, 2, 3으로 해서 여기 1, 2, 3이 들어올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제너레이터가 콘솔 로그를 받은 걸 갖다가 엔드 함수는 프로파일 순서를 제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엔드 함수가 콘솔 로그가 되고 프로파일 제너레이터가 돼야 되죠. 순서를 바꿔줬는데 마지막에 얘가 엔드한테 보고할 때 콘솔 로그에게 이 내용을 보고하게 되겠죠. 그렇죠? 왜 저거 바꿨었지? 콘솔 로그가 앞이에요. 첫 번째 엔드 함수가 콘솔 로그여야 되니까 두 번째가 제너레이터인 프로파일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실행기를 이용하면 누가 깨끗해진다? 프로파일이 깨끗해지고 엑스큐터를 한번 만들고 나면 건드릴 있다 없다? 없죠? 예. 그래서 이 엑스큐터를 사용하면 프로파일을 이쁘게 짤 수 있다. 비동기 로직을. 여러 번 입력되고 여러 번 출력되죠. 넥스트 함수에 값을 넘기죠. 이걸 저희는 코루틴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제너레이터의 코루틴 패턴이라고 부르고 이걸 실제로 일반화돼서 구현한 코라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유명해요. 코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써서 그렇지 이렇게 두 번 분리하지 않고 여기다 바로 그냥 얘 기술하겠죠. 인자로. 제너레이터 그냥 바로 여기다 인자로 넣어버리면 되잖아. 펑션 곱하기로 해서 그냥 바로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코라는 유틸리티도 그런 식으로 써요. 코에다 그냥 제너레이터 넣으면 걔가 잘 실행되는 식인 거죠. 그래서 코라는 유틸리티를 직접 만들어 본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나. 코드 얼마 안 되니까. 제너레이터 어싱크 익스큐터죠. 말 그대로요. 제너레이터 어싱크 익스큐터다. 그래서 아까까지는 뭘 봤죠? 제너레이터 싱크 익스큐터에 익숙해진 게 뭐였다? 처음에 배웠던 이터레이터 패턴인 거지. 그렇죠? 근데 제너레이터에 어싱크를 하려니까 어싱크한 시점에 제너레이터한테 값을 돌려줄 필요가 있어. 그 코루틴 패턴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값을 돌려줄 필요가 있어. 얘는 일드만 때리는 게 아니라 값을 받아올 필요가 있어. 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됐죠? 됐나? 모르겠다. 이 코드는 좀 어렵죠? 그러면 코드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많이 바라볼 거면 익스큐터까지 이해하고 아니면 아 프로파일이 참 코드가 이쁘네 이렇게 바라보셔도 되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난 신경 안 썼는데 예쁘게 유저 아이디가 마치 할당한 것처럼 들어왔네. 그쵸? 기분이 좋잖아. 달러 포스트는 원래 콜백 지옥으로 빠져들어야 되는데 얘는 마치 할당한 것처럼 값이 들어오잖아. 유저 아이디는 달러 포스트로 들어왔잖아. 이쁘잖아 코드가. 고작 이 정도입니다. 이쁘려고 하는 거야 다. 예.
또 에디드는 유저 아이디 있으니까 유저 아이디로 또 달러 포스트 때 또 에디드가 들어와. 그냥 동기 로직처럼 보인다. 바로 이게 저희가 코 패턴을 쓰는 이유예요. 이뻐서. 이쁜 게 전부입니다. 유지 보수하려면 이뻐야 되니까. 콜백 지옥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일자로 보일 수 있고 동기 로직처럼 관리가 되니까. 프라미스를 배워봅시다. 콜백과 프라미스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콜백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오라 거기에 온도 좀 22도로 하던가 뭐 해봐. 이쪽 앞에 거가 그건가? 모르겠다. 자, 콜백과 프라미스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철학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콜백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달러 포스트를 보내고 나면 엔드가 언제 오는지 어떻게 아세요?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콜백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달러 포스트 이후의 모든 일은 다 콜백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쵸? 그러면 달러 포스트를 기준으로 밑에 애들은 다 전멸인 거잖아. 언제부터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그럼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콜백으로부터 다시 프로그램을 리셋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콜백이 언제 완성되는지를 모르니까 콜백 하나 걸고 두 개 걸면 두 개의 경합을 따질 수가 없다. 그쵸? 그러면 콜백을 두 개 걸면 경합을 따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콜백 안에 콜백을 거는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제 콜백의 노예야. 콜백이 빨리 들어올 수도 있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들 프로그램들은 콜백이 늦게 들어오면 같이 죽는 거죠. 유일한 방법은 타임아웃을 거는 것밖에 없어. 그쵸?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직도 마찬가지야. 콜백의 노예가 되는 거죠. 콜백 이후의 프로세스로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콜백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프라미스는요, 콜백을 이쁘게 피는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프라미스에다가 저희가 콜백을 대체하게 되면 프라미스에서는 resolve라는 함수를 부르면 바로 해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프라미스의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언제 댄을 받게 되느냐, 댄을 받게 되는 시점이 저희가 프라미스를 대기하는 것보다 더 빨리 콜백이 해소되면 좋고, 아니면 콜백이 해소된 다음에 온단 말이에요. 로직이. 그래서 저희는 댄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동기 로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실습해 볼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언제 올까? 왜 언제가 중요할까? 방금 설명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봅시다. 여기에서 첫 번째 콜백이 리절트에다가 V를 넣어주고 있죠. 리절트에다가. 근데 얘는 리절트를 사용하고 있죠. 그쵸? 둘 사이에 연결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순서가 있는 거죠. 1번 다음에 2번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1번 다음에 2번이 나온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액티브 어싱크 컨트롤이라는 걸 이제 하게 돼요. 프라미스는 다시 백.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콜백은요, 콜백이 일어났을 때 제가 결과를 안 받을 수 있나요? 콜백 함수를 걸면 무조건 일어나죠. 나는 결과를 일어났지만 아직 안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 안 되죠. 제가 왜 콜백의 노예라고 부르냐면 콜백이 여러분들이 값을 들어오는 걸 결정한 거지, 여러분들은 제어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돼요. 콜백을 일단 띄워놓고 나면 여러분들한테는 제어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프라미스라는 건 뭐냐면 프라미스를 발동하고 난 다음에 제가 댄을 호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미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내부에서는 뭔가 통신하고 있겠지만 프라미스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이 객체가 그 비동기 통신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댄을 호출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콜백은 콜백이 완료되자마자 무조건 호출이 돼요. 나한테 제어권이 없단 말이야. 무조건 호출되기 때문에. 근데 프라미스는 댄을 호출하는 순간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프라미스 안에 있는 비동기 로직이 해소됐을 때가 있고 아직 해소가 안 됐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쵸? 프라미스가 비동기 로직이라고 생각해보면 프라미스 안에 비동기가 이미 해소된 경우가 있고 안 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언제? 제가 댄을 호출하는 시점에.
이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럼 제가 대는 호출한 시점에 프라미스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만약 비동기가 호출이 완료되어 있는 시점에 제가 대는 호출했어. 이러면 즉시 대는 실행돼. 근데 내가 대는 호출했지만 아직 내부에서 비동기가 해소가 안 됐어. 대기했다가 완료되면 해소해. 그래서 저는 이제 비동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언제? 제가 대는 호출할 때 그 다음번 전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통신한 이후에 전개를 하고 싶을 때가 내가 대는 할 때인 거야. 대는 할 때. 제 마음인 거죠. 이제는.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해 보세요. 콜백은 걸고 나면 나의 제어권 없어. 왜? 로드되면 무조건 콜백 이후에 로직이 실행되니까. 프라미스는 내가 예를 들면 미친 척하고서 지금 프라미스를 걸었는데 셋 타임아웃 20초 한 다음에 대는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로딩이 끝나 있겠지만 아직 대는 안 한 거야. 그 이후에 전개는 내가 아직 안 한 거야. 제가 20초라고 얘기했지만 언제? 유저가 클릭할 때까지 계속 안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로딩은 미리 걸어놓고. 따라서 뭘 만들 수 있다? 프리로더를 만들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지. 프리로더를 만들면 미리 프라미스는 발동을 시켰지만 대는 언제? 화면을 보고 싶을 때 클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로딩이 돼 있다면 바로 펼쳐질 거고 안 돼 있으면 기다려 아직 안 됐어. 이러다가 로딩 된 다음에 보여주겠지. 이거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우리는 클릭했을 때 대는 호출한다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두 개를 다 처리한단 말이죠. 안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한 내용을 콜백에 구현해야 돼요. 콜백하면서 무조건 일어났지만 클릭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안 보여줄까 뭐야. 이거 맨날 구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콜백은 무조건 일어나니까. 근데 프라미스는 우리가 대는 호출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굉장한 장점인 거예요. 프라미스의 장점은 패시브 어싱크를 한단 말이야. 패시브 어싱크. 패시브 어싱크 뭐냐면 패시브는 원래 뭐죠? 수동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콜백을 걸면 여러분들은 완전 수동적인 인간이 되는 거야. 이제는 모든 제어권은 콜백이 갖고 있어. 콜백이 로드가 완료되면 무조건 호출돼서 실행돼 버려. 여러분한테 제어권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비동기에 대한. 근데 이 패시브한 부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약간 수동적이면서 약간 능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어디? 어떻게 우리가 약간 능동성을 갖는다? 난 그렇지만 대는 호출하지 않았어. 뭐 이런 걸로. 하지만 대는 호출해도 아직 로딩이 안 됐으면 당연히 패시브지. 그쵸? 대는 호출했는데 아직 로딩이 안 됐으면 당연히 패시브야. 그러면 로딩이 완료된 다음에 된 이유가 실행될 거란 말이야. 대는 호출했지만 그냥 실행은 안 돼. 하지만 로딩이 이미 완료됐다면 제가 대는 실행하면 바로 될 거야. 어쨌든 간에 내가 대는 하기 전에는 안 일어나. 그래서 패시브 사이에서 이 어싱크 컨트롤을 저희가 약간 할 수 있는 제어권을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대는 호출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왜 이 개념이 없냐면 모든 책들의 예제가 프라미스 만들자마자 대를 때리고 있어서 그래. 실무에서는 바로 대를 안 때린단 말이에요. 제가 원할 때 때릴 수 있어. 이게 진짜 프라미스의 장점인 거예요. 어? 아니 프라미스하고 바로 단 때릴 거면 콜백하고 뭐가 달라. 그냥 콜백 쓰면 되지. 이러니까 콜백하고 차이점을 못 느끼는 거야. 근데 프라미스 객체를 P라고 잡아두고 P의 대는 어딘가 다른 데서 원할 때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콜백하고 다른 점이야. 제어권을 우리가 들고 왔다는 점인 거지. 왜 이런 얘기를 처음 듣냐고요? 그쵸? 여러분들 다 구구단만 배우셔서 그래요. 책들도 다 구구단으로 써있고 그래서 그래요. 실무에서 그 정도로 쓰려고 프라미스를 그 박사 같은 사람들이 만들었겠냐고. 구글 크롬 팀에서 이걸 왜 만들었겠어? 고작 그 정도 하려고 만들었겠냐고. 패시브로 돌아가는 이 로직을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제어권을 비동기인데 제어권을 어떻게 갖지?를 연구하다가 만들어진 게 프라미스 에이스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라미스를 이해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이해한다. 콜백하고는 달리 내가 den을 호출할 수 있지. 이게 프라미스의 가장 큰 장점이야. 큰 장점이다. 콜백은 우리가 완전히 제어권 손 놓겠다는 얘기야. 아, 달러 포스트야. 앞으로 나의 몸을 맡길 테니 네가 그 이유를 책임져 달라. 뭐 이런 거잖아. 하지만 이 통신이 패치로 통신하면 패치 너는 URL에 대한 데이터 준비해. 하지만 가만히 닥치고 있어. 내가 den을 호출하면 그때 나와. 헐리우드 원칙인 거죠. 어? 헐리우드 원칙이잖아. 내가 부르기 전까지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거잖아. 어? 원래 그 아키텍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로 고친 거란 말이에요. 콜백이 이 아키텍처에 위반되기 때문에 헐리우드 원칙을 지키도록 고친 거란 말이야. 어렵게 얘기하자면. 어? 원래는 이 제어권을 가진 쪽에서 호출하면 나와야 되는데 자동으로 나오니까 제어가 안 되잖아. 나는 아직 준비 안 됐어. 예를 들면 통신 로딩을 시켰는데 로딩이 완료된 시점에 아직 돔도 안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안 끝났는데 이 새끼가 그렇게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에는 원래 내가 멋있는 스플래시 애니메이션이 다 돈 다음에 로딩된 결과가 나와야 돼. 근데 로딩은 빨리 하고 싶으니까 스플래시 애니메이션 전에 걸었단 말이야. 애니메이션 끝나기 전에 눈치 없이 벌써 로딩해가지고 화면을 가리려고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만들면 다 깨지는 거야 맨날 콜백 써가지고. 근데 프라미스 된이면 로딩은 먼저 걸어놓고 그럼 먼저 로딩하고 있겠죠. 애니메이션 다 끝난 다음에 된 딱 누르면 나온단 말이지. 로딩이 이미 완료돼 있다면 바로 나왔을 테고 아니면 좀 대기하다 나오겠지. 된을 늦게 쓸 수 있다는 게 혹은 된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바로 프라미스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수술, 의사 모르니까 모르는 것처럼 보여서 콜백과 똑같아 보이는 거야. 알게 되면 아키텍처 이론까지 다 올라간단 말이죠. 지금 얘기해 보니까 당연히 프라미스로 해야 되는 거죠. 제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콜백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손 놨다는 얘기야. 방금 같은 상황. 애니메이션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로딩이 되면 어쩔 건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대부분 코드 보면 아 우리 회사는 보통 로딩이 3초 걸리니까 애니메이션 2초 걸어야지 막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진짜로. 그러다가 망이 빨라져 1초만 로딩되면 다 깨져. 안드로이드가 됐든 iOS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 다 그렇게 만단 말이죠. 개념이 없는 거죠. 단지 이거를 실력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로딩 완료된 시점에 함부로 그 다음 로직을 전개 안 하려고 그러고 애니메이션을 알고 있어서 얘가 끝난지를 확인한 다음에 타이머로 대기하고 있다가 가든지 뭐하든 이러려고 그래. 미친. 이 실력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겠지. 실력이 없는 애가 만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 번 로직을 가려고 그러면 애니메이션 다 갈려가지고 박살나겠지. 프라미스를 쓰면 실력이 있든 없든 다 공평하게 애니메이션 끝난 다음에 누구나 된을 호출하면 돼. 아키텍처가 먹어준 거야. 그 어려운 난이도를 아키텍처가 그냥 먹어준 거라고. 신경 쓰지 마. 일단 걸어놓고 애니메이션 끝나면 된 호출해. 경력 10년짜리도 경력 1년짜리도 다 안정적인 프레임 구축할 수 있게 얘가 먹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게 프라미스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겠지만 그쵸?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프라미스는 된을 호출해야지만 간다. 프라미스 10. 제가 여기 다음 줄에 프라미스 10을 했지만 이 사이에는 100만 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혹은 클릭 이유다. 혹은 타이머 이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단 말이에요. 애니메이션 이유다. 프라미스 2개를 걸어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프라미스 2개 다 제가 지금 스타트 시켰죠. 보이세요? 프라미스 2개 다 지금 제가 스타트 시켰잖아요. 시켰는데 프라미스 1이 끝난 다음에 프라미스 2에 된을 해야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제가 이때 프라미스를 만든 게 아니야. 프라미스 이때 다 만들어서 이미 발동했어. 근데 프라미스 2에 된은 이때 해야지 라고 제가 결정한 거란 말이죠. 다중통신에 대한 제어권이 확실하게 확보되죠. 이 코드로 보니까 더 심하죠. 그렇죠? 비동기 사이에서의 제어권 더 중요해. 이러니까 프라미스만이 프라미스 올, 프라미스 레이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프라미스가 그게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된을 호출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프라미스 레이스도 되고 프라미스 올도 되는 거야. 올 때리면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레이스 하면 이 중에 빨리 되는 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취소한 거 아니죠. 프라미스 레이스의 원리가 이제 이해되세요? 여러 개를 띄워놓고 레이스를 띄우면 나머지 애들 취소한 게 아니야. 된을 호출하지 않은 거지. 된을 호출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네, 된을 호출하지 않은 겁니다. 제어권을 가져왔다는 것 때문에 액티브 어싱크 컨트롤이 되는 거죠. 이제 난 능동적으로 어싱크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상태는 그 안에 가둬두고 나는 된을 호출한 시점으로 비동기가 아니라 내 동기 로직 내에서 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굉장히 달라졌죠. 아까는 콜백에 질질 끌려다녔는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줄에서 된을 호출해가지고 그 다음번 로직을 전개하니까.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프라미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가 현대 아키텍처들이 다 콜백을 버리고 이 장점 때문에 다 프라미스로 이사가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 프라미스 비슷한 애로 다 이사가요. 왜? 비동기는 원래 제어 구문에서 제어 흐름에 벗어나고 다음번 프레임이나 다른 스레드로 점프하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그게 일어난 시점에 노예가 되니까 프레임 제어가 안 된단 말이지. 제어를 하고 싶어가지고 중간에 버퍼층을 하나 두고 내가 된을 호출할 때 발현되라 이렇게 제어권을 다시 가져오고 싶단 말이야. 이 형태로 다 바뀌어 있어. 거의 모든 언어가 모던 랭귀지의 이 API는 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비동기지만 최소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성을 부려볼 수 있겠다. 뭐 이런 걸로. 그 전까지는 질질 끌려다니다가 내가 된이라는 인성을 부릴 수 있지 이제는.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이제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프라미스와 제너레이터를 합체할 수 있습니다. 찰떡궁합이죠. 아까 제너레이터의 넥스트를 저희가 호출했었는데 콜백 시점에 지금은 된을 호출하면 되겠네. 된을. 그것도 언제? 넥스트를 원할 때 된을 호출하면 되겠네. 알아서 비동기까지 다 처리되네. 이제는 더 이상 콜백 이후에 다시 넥스트를 호출할 필요도 없네. 이제 여기를 그냥 확 감쌌어요. 프라미스로. 프라미스는
함수를 봤는데 함수가 완료되는 보고를 레솔루션한테 해줘요. 그래서 이거 함수예요. 레솔루션 함수를 주는데 포스트가 끝나면 이제 레솔루션한테 보고하면 되는 거죠. 그쵸? 제가 콜백 줄 필요도 없어. 프라미스가 원래 레솔루션 준비해주기 때문에 레솔루션한테 그냥 바로 보고하면 돼요. 그럼 제가 이 시점에 된 호출 안 했잖아요. 안 했어. 그냥 플러스만 발동해 놓은 거야. 그쵸? 코드는 여기서 멈출 거예요. 그 다음번에 얘가 den에서 받아온 값을 다시 next에 꽂아주면 그 다음번이 또 프라미스로 발동되고 그 다음에 den에서 나온 값을 다시 꽂아주면 add에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executor 코드를 보면 generator and 제가 이거 순서를 바꿔버려. 어쨌든 iterator의 코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next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들어오고 얘의 next는 제너레이터 덕분에 iterator next 해가지고 들어온 값을 아까는 제가 막 던 값 조사하고 있는데 value하고 던으로 해체해가지고 던이 아닌 경우에는 value가 뭐가 들어왔다? 프라미스 값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yield 하면 이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yield가 보이세요? yield로 저한테 주어지는 값이 프라미스 객체예요. yield로 저한테 주어지는 값이 프라미스다. 오케이? 그럼 이 next 함수의 결과는 뭐가 되냐면 iterator result object죠. 이거 자세히 보세요. iterator의 next한 결과는 어떤 값이 아니라 iterator result object잖아. value하고 던 있는 거. 오케이? value하고 던인 걸 next 함수에서 준 거잖아요. 지금 제가. value하고 던이 있으니까 제가 해체한 거야. 인자 해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ES 6 안 가르친다고 그랬죠. 해체. 왜? 넥스트의 결과는 iterator result object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받으면 value 던으로 해체됐죠. 이 중에 value가 누구다? 얘잖아. 얘. 프라미스. 따라서 던이 아직 살아있다라면 끝난 게 아니라면 value의 den을 호출하면 된단 말이야. 이때 인성 부리는 거지. 나 이때 가서 난 den 할래. 그럼 이 den이 동기적인지 비동기적인지 보면 이 시점에 로딩이 끝났으면 바로 호출될 것이고 로딩이 안 돼 있으면 로딩 기다렸다가 이게 나오겠죠. 그럼 이 v 값은 뭐야? 레솔루션한테 보낸 v 값일 테니까 로딩 완료 값이 여기 들어오겠죠. 그러나 다시 어떻게 호출하면 돼? 넥스트에다 이터레이션 넥스트 바로 호출하면 돼. 그럼 프라미스 객체가 바로 떨어져 가지고 다시 일로 들어올 거란 말이지. 아까 콜백 기반을 프라미스 기반으로 잘 바꿨죠. 그래서 숙연해. 코드는 거의 똑같습니다. 바깥쪽에 익스큐터는 제가 시그니처를 일치시켜놨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보이죠. 이게 다 그거예요. 뭐다? 동기 로직에 기반한 루프, 비동기 로직에 기반한 루프가 전부 다 추상화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실행기를 바꿔도 똑같단 말이야. 바깥쪽에 보이는 코드가. 실행기만 바꿔주면 되거든. 얘는 아까는 뭐였다? 콜백 루프 실행기였고 얘는 프라미스 루프 실행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로직이 똑같은데 아까는 콜백 기반이니까 콜백 함수로 얘 바깥쪽에 익스큐터랑 통신했고 지금은 프라미스를 기반으로 바깥쪽과 통신하고 있는 거죠. 뭐지? 이 힘들어하시는 표정. 자, 저 오늘 일찍 끝내려고 좀 너무 빡세게 하나?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프로파일 짤 때 프라미스 기반으로 이쁘게 짤 수 있게 됐죠. 프라미스 기반으로 이쁘게 짤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뉴 프라미스에서 굳이 제이슨 객체를 써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했던 거지 원래 여기 패치 같은 거 들어오면 되죠. 원래 프라미스 기반인 애들이 들어오면 돼요. 이건 제가 제이콜을 이용해서 만들려니까 뉴 프라미스란 거지 이렇게 복잡하게 안 생겼고 어떻게 돼 있다? 그냥 원래 프라미스 기반 객체들이 오면 되는 거죠. 응? 원래 패치 같은 프라미스 기반 애들 그냥 오면 되잖아. 예. 그래서 프라미스 객체는요 뭐가 없다? 비동기를 발동시키는 메소드가 없다. 볼까요? 콜백 함수 애들은 언제 발현되죠? 콜백의 시작이? 콜백을 발현시키는 메소드를 발현해서 콜백을 대기시킨단 말이에요. 그쵸? 즉, 난 이제부터 이 콜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할 거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선언해 줘야 돼. 이렇게. 프라미스는 메소드가 없이
프라미스를 만들면 돼. 그럼 이미 그 안에 작업이 시작 중이야. 이미. 그렇겠죠? 프라미스 콜백은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콜백은 저희가 주는 대신에 제어권을 놓을 거라서 저희가 유일하게 인성 부릴 수 있는 어디다? 이제부터 로딩 시작해주세요.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프라미스는 나중에 후기에 받을 때 인성을 부릴 거기 때문에 만들 때 그냥 만들면 끝나. 만들고 나서 뭘 발동하라는 메소드가 필요 없단 말이지. 만드는 순간 끝나는 거야. 여기도 만들고 나서 끝난 거죠. 만들기만 하면 돼. 객체만 있으면 돼. 우리는 인성을 이때 부릴 게 아니라 이때 부린다. 이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왜? 이때 부렸다고 이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 손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차라리 만들고 이때 인성 부리는 게 훨씬 더 후방 제어권이 생기잖아. 그 프라미스 쓰는 거야. 알듯말듯 하죠. 예. 그래서 프라미스 기반인 경우에는 이렇게 메소드를 불러서 호출되는 게 아니라 프라미스 객체를 만듦으로써 거의 다 해결되고 프라미스 이후에 대내서 우리가 제어권을 갖기 원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제가 이거 일부러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라고 콜백 기반을 프라미스로 감싸는 예를 일부러 만들어 드린 거라서 여러분들이 프라미스의 장점을 이해했으면 기존의 콜백 기반을 다 이렇게만 감싸도 금방 프라미스가 되죠. 네, 그러라고 일부러 이렇게 짜드린 거예요. 패치 같은 거 안 쓰고 그러라고. 그래서 기존에 콜백이 있으면 프라미스를 감싸면 뭐가 장점이다? 쓸데없이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다 댄을 호출할 수 있는 게 멋있는 거다. 응? 내가 원하는 시점에 댄을 호출할 수 있는 식으로 콜백을 바꿔놓은 게 멋있는 거야. 처음 프라미스가 나와서 자바스크립트 도입됐을 때는요. 기존에 자바스크립트 잘한다고 했던 많은 연예인들이 프라미스를 뭐에다 쓰지에 대한 얘기를 엄청 성토를 해요. 그 토론 주제들을 보면 프라미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저랑 얘기해보니까 프라미스는 되게 좋죠. 왜 쓰는지 언제 쓰는지 후방 제어권을 원하면 쓰면 되고 난 그냥 이 이후에 내 몸을 맡길래 콜백한테 이러면 안 써도 되죠. 그렇죠? 모르겠다. 콜백이 그 이후의 절차는 콜백이 그 시점을 결정해도 난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콜백 써도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일단 로딩 게이지를 띄워놓고 유저는 끝없이 기다릴 테니까 콜백이 이걸 풀어줄 거야. 난 널 믿고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냥 전시를 놓는 거야. 콜백을 믿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로딩 게이지 때우고 콜백에서 로딩 게이지 푸는 코드 엄청 짜는데 로딩 완료가 안 됐어. 콜백 호출 안 됐어. 그거 다 여러분 책임이야. 콜백한테 모든 걸 맡겼잖아. 콜백을 믿고 짠 거잖아. 콜백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 콜백이 너무 늦게 호출되면 어떻게 할 거고? 너무 빨리 호출되면 어떻게 할 건데?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좋아? 너무 빨리 호출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모달로 회색으로 맞고 그 깜빡거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너무 빨리 들어오면 이해되세요? 너무 빨리 들어오면 깜빡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나는 그런 상관없어. 어쨌든 난 콜백한테 맡길 거야. 모든 제어를. 비동기니까. 이러면 콜백 계속 써도 돼. 하지만 난 내가 제어권을 갖고 싶어. 예를 들면 아무리 빨리 로딩돼도 나는 1초는 있다가 댄을 호출해야지. 그렇죠? 1초는 있다가 댄을 호출해야지. 그러면 set timeout 1초 한 다음에 댄을 호출하면 댄 되어 있는 콜백에서 모달을 해제하겠죠. 그러면 적어도 1초 안에 얘가 해제되는 일은 없겠지. 그때 로딩이 완료돼도 1초 만에 되는 거고 아직까지 로딩 안 돼서 더 기다리다 그 다음번에 해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비동기라는 건 시간과 관련돼 있고 시간의 흐름을 제어하고 싶다면 당연히 콜백한테 그 이후에 제어를 맡길 수는 없다. 시간 제어로 손 놓은 거죠. 콜백은. 그냥 콜백을 믿겠습니다 이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써도 되는 경우가 있느냐? 콜백 함수의 완료 함수를 엄청 다 정교하게 짜지는 않은 이상 이렇게 짜면 다 망인 거죠. 사실은 콜백은 다 망인 거야. 그 안을 되게 예쁘게 짜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가 망인 거야. 콜백을 되게 정교하게 짜야 되니까 매번 누가 매번 이걸 정교하게 짤 수 있어. 누가 매번 애니메이션과 시간과 타이밍을 조절하는 그 로직을 매번 누가 어떻게 콜백을 매번 예쁘게 짜냐고. 그렇게 못 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야. 프라미스를 쓰면 훨씬 더 나아지는 거죠. 그렇죠? 댄을 내가 그때 호출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프라미스를 안 써도 되는 비동기 로직은 천재 개발자들이 콜백을 너무 잘 짜. 뭐 이런 모르겠지만 그 외에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이 평민들은 다 쓰는 거예요. 쓴다. 그래야지 우리가 원할 때 하지 되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 어싱크 어웨이트라는 기능이 ES7에 붙어 있는데 이게 뭔지 알아봅시다. 이거 C샵에서 온 기능이거든요. 여러분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왜? 버전마다 C샵, 파이썬, 자바, 리스프 할 거 없이
언어에 가장 좋다고 느껴지는 최신 스펙을 계속 갈아 넣어. 언어에.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어쩔 때는 파이썬의 패러다임이 확 들어와 있고 어쩔 때는 C# 패러다임이 확 들어와 있고 어떨 때는 자바 패러다임이 확 들어와 있어. 이터레이터 대표적으로 어디 패러다임이죠? 자바에 있는 인터페이스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자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컬렉션에 있는 이터레이터를 그대로 메소드 이름 하나 안 틀리고 다 갖고 온 거야. 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쓰고 있는 to, string, value of 이거 다 그냥 자바에서 다 통째로 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바 패러다임이 초창기에 지배했던 이유는 뭐다? 브랜든 하이크가 자바스크립트를 만들 때 사장이 실리콘 그래픽스 그 사장이 자바처럼 만들어줘 이랬는데 브랜든 하이크가 조카 나는 자바처럼 보이는 리스프 같은 걸 만들어야지 막 만든단 말이에요. 변태 새끼가 어쨌든 근데 그 이후에 어도비는 더욱더 자바 같은 걸 만들려고 그랬더니 야후에 다녔던 아저씨가 조카 이게 무슨 자바스크립트하고 ES4를 날려버린 다음에 ES5에 뭘 갈아 넣었다? 자기가 만든 라이브러리의 메소드 형태를 그대로 갈아 넣어. 미친. 그 ES5야. 여러분들은 자바스크립트 9파트라는 책 알죠? 핵심 가이드라는 책. 거기 보면 더글라스 포드 아저씨의 여러 가지 자기가 만든 라이브러리와 함수를 이렇게 막 소개한단 말이야. 이런 함수가 좋지 않을까? 크리에이트 패턴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그 그대로 ES5잖아. 야후가 잘 나갈 때거든. 야후에서 밀어가지고 ES5가 그 아저씨 라이브러리가 표준이 된 거야. 말이 돼? 그 이후에 ES6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C# 것도 들어오고 어디 것도 들어오고 컨소시엄 구성됐으니까 T39에 온갖 애들이 지네 거 막 밀어넣는단 말이죠. 어? HTML5 마찬가지. 여러분들 캔버스 API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맥 OS에 있는 대시보드하고 똑같은 API 씁니다. 맥에서 민 거죠. 맥에서 민 거야. 2D 그래픽용 API는 원래 제일 유명한 게 GDI라는 그래픽스 그 API가 있어. 왜 얘랑 닮지 않고 대시보드에 있는 캔버스 API가 똑같냐는 거야. 애플이 밀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HTML5와 자바스크립트는 각 기업용 솔루션을 덕지덕지 기어놓은 거란 말이야. 뭐 하나 배우면 언어 패러다임이 막 다 들어온단 말이야. 하나씩. 그러니까 잘하기가 힘들지.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싱크 어웨이트는 어디서 왔다? C샵에서 왔다. C샵에서 와서 C샵에서는 어싱크 어웨이트를 이용해서 비동기를 동기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제너레이터랑 구랑 거 똑같네? 라는 생각 안 드세요? 이걸 언어 수준에서 어디까지 내장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만든 거죠. 프라미스로. 그렇죠? 프라미스로 만든 코드. 이걸 어싱크 어웨이트로 고쳐보자는 거야. 프라미스 부분과 den을 호출하는 부분을 만약에 언어 엔진에서 내장한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싱크라는 키워드를 붙이고 저희가 yield 대신에 await라는 키워드를 쓰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싱크를 위한 익스큐터가 있어서 그 익스큐터가 얘를 den을 대신 호출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den을 대신. 그게 await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어싱크용 익스큐터가 있어서 익스큐터 안에 den을 대신 호출해 주는 것까지 포함한 yield를 얘가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랬더니 코드가 완전히 똑같죠. 아까 우리가 제너레이터로 만든 코드랑 어싱크 어웨이트 코드가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100%? 어웨이트 뒤에는 프라미스 객체가 오는 거거든요. 어싱크 어웨이트에서 어웨이트 뒤에는 뭐가 오냐면 프라미스가 옵니다. 완전히 똑같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를 언어 문법으로 내장한 거네요. 익스큐터를 맨날 여러분들이 짜봤자 잘 못 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맨날 익스큐터 실패할 거 아니에요. 익스큐터는 내가 짜줄게. 그리고 야, 너 프라미스를 쓰면서 제너레이터 쓰려니까 익스큐터도 네가 만들어야 되고 일드 쓰는 것도 헷갈리지? 왜? 넥스트에 잘 넘겨야 되니까 네가 잘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싱크 어웨이트 쓰면 내가 그 동네를 자동화 해줄게. 그러니까 코드가 완벽하게 똑같지 않나요 지금? 이게 바로 어싱크 어웨이트의 정체인 거예요. 원래부터. 마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너레이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익스큐터도 필요 없고 일드에 대한 복잡한 넥스트 처리나 된 처리도 필요 없죠. 그냥 어싱크 어웨이트를 쓰면 이 복잡성 없이 이렇게 하면 바로 익스큐터를 거치지도 않죠. 제너레이터도 필요 없고 바로 end와 r을 보내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싱크 어웨이트예요. 의외로 안 어렵죠? 쉽습니다. 그래서 어싱크 어웨이트가 이러한 어떤 거? 중간에 멈출 수 있는 서스펜션 기능 플러스 프라미스 den을
내가 원할 때 호출할 수 있는 기능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든 거야. 그렇죠? 두 개를 합쳐서. 그래서 이 안에서는 알고 보면 중간에 멈춰주는 코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얘는 프라미스를 위해서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그 제너레이터는 프라미스를 위한 타이밍에만 멈추고 있잖아요. 어웨이트가. 여기는 제가 일들을 못 때리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일들을 여기 밑에 화해문이 있으면 어웨이트만 걸 수 있으니까 화해문을 멈출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원래 제너레이터는 화해문을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 패턴에서는 비동기를 어웨이트처럼 대기할 수도 있고 중간에 화해문 나오면 화해문을 일드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더 유리하지 않나요? 그쵸? 비동기를 일드할 수도 있고 동기를 일드할 수도 있잖아. 얘가 더 좋잖아. 더 좋아요. 더 좋으니까 얘보다 좋으려고 얘가 만들어졌는데 얘보다 나쁘잖아. 얘는 동기도 일드가 되고 비동기도 일드가 되는데 얘는 어웨이트가 비동기에서만 반응하고 일드를 못 쓰니까 나머지들은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비동기 대기한 다음에 루프 막 돌면서 일드 하다가 다 끝나면 다시 또 비동기 하다가 또 일드 하다가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얘는 되는데. 얘는 되고 얘는 안 되잖아. 보면 제가 지금 비동기 프라미스에 대해서만 일드 써놔서 지금 원래 화이면 일드 되잖아. 그쵸? 나쁘잖아요, 얘가. 나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어싱크 제너레이터가 나온 거야. ES8에서. ES8에서는 어싱크 제너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싱크인데 제너레이터 기능까지 한꺼번에 갖고 있어. 어싱크 이터레이터라고 부른다. 이 스펙 하에 어싱크 4 오브도 생겼을 테고 어싱크 제너레이터도 생겼을 거 아니야. 어싱크 제너레이터 메소드도 생겼어. 심지어. 이게 어싱크 이터레이터 스펙이에요. 왜냐하면 이대로는 얘한테 지거든. 얘가 더 좋아. 어싱크 이터레이터가 나오기 전에는요, 이 패턴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싱크로 잘 안 넘어갔어요. 코드는 거의 똑같은데 얘한테는 동기 명령도 일들을 때릴 수 있으니까 얘가 더 확장성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싱크 이터레이터를 이용하면 얘가 어싱크이자 곱하기를 붙일 수 있어. 변태처럼. 그럼 어싱크 제너레이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웨이트도 쓸 수 있고 일드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입니다. 크롬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크롬 65 이하 이상이면 다 돼. 이미 있는 얘기야. 미래가 아니다. 현재야, 현재. 물론 여러분들한테 프라미스도 현재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싱크 이터레이터까지 전부 다 현재형입니다. 이거 ES9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미 2년 전에 반영됐어요. 2년 전에. 그런 거예요. 끝났나? 그래서 코드를 보면 얘는 어싱크 함수가 어웨이트를 처리하고 얘는 제너레이터가 일드를 처리하는 거죠. 근데 얘가 더 유리하다. 얘는 동기 명령도 일드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으로 상대가 아니고 어싱크 이터레이터까지 있다. 자, 정리 여기까지 해서 오늘 좀 일찍 끝내고요. 기타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은 그룹에 물어보셔도 되고 부끄러우시면 메신저로 물어보셔도 되고. 오늘 개근자 18명 정도에서 오늘까지 오신 뭐지 벌써? 5명? 3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쩔 수 없다. 5개 만들어야겠다. 5개. 이분들은요 저한테 핸드폰 기종 주세요. 메신저로. 아시죠? 아니면 그룹에 지금 당장 글 하나 써서 당첨자분들 5명 이름 쓰고 그분들 핸드폰 기종 밑에 댓글로 달라고 글 하나 써. 그룹에 써놔. 이거